여러분, 누군가가 웃으면서 툭 던진 무례한 말 한마디, 그 순간에는 그냥 하하하고 넘어갔는데, 집에 돌아와 밤이 되면 그 말이 자꾸 떠오르는 경험 있으셨죠?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반복됩니다. 내가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나는 또 웃어버렸을까? 그러다 결국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소심해서 그래. 내가 약해서 그래.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자책부터 멈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품격을 지키고 싶어서 참고 넘긴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비슷한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고 또 직접 겪기도 했습니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느낀 게 있습니다. 무례는 한 번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참을까? 이 사람은 어디까지 웃어줄까? 그 시험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웃어 넘기면 상대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그 순간의 반응 하나로 관계의 힘의 중심이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중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참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분위기를 살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만만함입니다. 저 사람은 말해도 괜찮아. 저 사람은 거절 못해. 저 사람은 상처받아도 웃어. 이런 낙인이 붙으면 사람들은 점점 더 무례해집니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다음엔 비교가 됩니다. 그 다음엔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인격을 건드리는 말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무례는 그렇게 자랍니다. 침묵이 무례를 키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얼굴 붉히며 맞서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승부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관계를 부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는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 분명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의 수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람을 많이 알고 모임도 많고 연락처도 가득하고, 그런데 60을 넘기면 달라집니다. 관계는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건강도 시간도 마음의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한다가 아니라 누구와 잘 지낼지 선택해야 한다가 됩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투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지,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는지 말 한마디로 다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례한 말을 들을 때마다 싸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싸우면은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못 들은 척은 때로 지혜가 아닙니다. 못 들은 척이 반복되면은 상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는구나. 그 순간부터
상대는 더 대담해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도 침묵도 아닌 제3의 길입니다.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선을 긋는 한마디,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저는 이것을 웃는 경계라고 부릅니다.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상대의 무례를 멈추게 하는 경계. 이 경계는 상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말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경계가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무례한 말을 들으면 집에 돌아와 곱씹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못했지? 그런데 경계의 한마디를 갖게 되면 그 말은 집까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 앞에서 멈춥니다. 여러분은 그날 밤 잠을 잡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말의 힘은 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명확함에 있습니다. 사람이 무례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가 허용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혼내는 게 아니라 허용의 문을 닫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단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단 날카롭게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웃으면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말하면 상대는 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기대한 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변명, 여러분의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온하게 서 있으면 상대는 자기 말이 공중에 떨어진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 무례는 힘을 잃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인격은 참는 데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인격은 경계를 지킬 때도 생깁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상대의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엄입니다. 물론 관계란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려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존중이 있는 배려여야 합니다. 존중이 사라진 배려는 결국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희생은 시간이 지나면 분노로 바뀝니다. 그 분노가 쌓이면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러면 작은 무례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큰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큰 싸움으로 가기 전에 작은 한마디로 정리하십시오. 상처가 커지기 전에 선을 그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누가 무례한 말을 하면 나는 웃으면서 한마디를 한다. 이 결심이 중요합니다. 결심이 없으면 또 습관대로 웃어 넘깁니다. 습관은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면 자동으로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한마디를 준비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싸움을 권하지 않습니다. 침묵도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권합니다. 웃으면서도 단호한 지혜, 품격을 지키면서도 선을 긋는 지혜. 그 지혜는 길지 않습니다. 문장 하나면 됩니다. 짧지만 정확한 문장 하나.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한마디들을 상황별로 하나씩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는 문장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순간이 오면 머뭇거리지 말고 조용히 꺼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례함은 대개 평가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외모와 나이를 함부로 건드리는 말입니다. 많이 늙었네, 얼굴이 어두워졌네, 살이 쪘네, 요즘 왜 이렇게 초라해 보여.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던지지만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이런 말이 더 깊이 박힙니다. 젊을 때는 하루 지나면 잊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자기 안에 쌓인 시간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상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한 건 그 말을 들은 뒤 우리가 스스로 거울 앞에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남이 던진 한마디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지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악의 없이 선생님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상대는 내 얼굴을 하나의 대상처럼 놓고 평가합니다. 그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받는 물건이 됩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얼굴은 살아온 시간이고 주름은 견딘 날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기록을 가벼운 말로 훑어버리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내가 초라해졌나라는 질문을 붙잡게 됩니다. 그 질문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남의 입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의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내 안의 두려움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이듦, 쇠함, 초라해짐,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외모 평가 한마디는 화살처럼 꽂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설칩니다. 다시 그 장면을 재생하고 내 표정과 내 대답을 되돌리고 결국 나를 탓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말이 내 문제인지 그 사람의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외모를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대개 그들은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걱정돼서 그래. 친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나 친함은 무례의 면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조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을 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남의 얼굴에 투사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도 늙어가고 있고 자기 자신도 변해가고 있고 자기 자신도 언젠가 초라해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니 남을 평가하며 나는 아직 괜찮다는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남의 주름을 지적하면서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지요. 결국 그 말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흔들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부정합니다.
아니에요, 저 안 늙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부정은 오히려 상대에게 내 말이 먹혔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둘째, 맞받아칩니다. 너도 많이 늙었는데 너나 신경 써. 그러면 그 자리의 공기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결국 우리는 집에 돌아가 더 피곤해집니다. 관계는 상하고 마음은 더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3의 길을 권합니다. 동의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말, 상대의 말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말, 그 말은 짧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 문장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의 평가를 상대의 생각으로 되돌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이다도 아니고 그건 거짓이다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입니다. 즉, 그 말을 내 몸에 붙이지 않습니다. 상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다시 상대의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상대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여러분이 흔들리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변명하거나 상처받거나 웃어넘기거나 혹은 화내기를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상대는 갑자기 자기 말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하고요. 물에는 상대의 감정 반응을 먹고 삽니다. 반응이 끊기면 물에는 힘을 잃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실제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요즘 얼굴빛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조용히 웃으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공격도 없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없음이 상대를 멈추게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던진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내야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나지 않으면 재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음부터 함부로 던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경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톤입니다. 차갑게 말하면 상대는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 무겁게 말하면 왜 예민해? 라는 말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늘 강조합니다. 가볍게 담담하게 웃으면서 웃는다고 해서 굴복이 아닙니다. 웃음은 여러분의 여유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상대에게는 가장 큰 벽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모나 나이를 평가하는 말은 여러분의 가치와 무관합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이 변하는 건 당연합니다. 주름이 생기는 건 자연입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주름이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순서를 거꾸로 잡습니다. 무례한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상대인데 우리는 내 얼굴을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이 가장 억울한 구조입니다. 오늘부터 그 구조를 끊으셔야 합니다. 저는 노년에 들어서며 더 분명히 느낍니다. 사람은 젊을 때 얼굴로 살지 않습니다. 태도로 삽니다. 그리고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쉽게 남의 외모를 평가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얕아서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남을 평가하며 자신을 세웁니다. 그러나 깊은 마음은 남을 존중하며 자신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태도는 후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외모와 나이를 건드리는 말이 날아올 때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이 말은 내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의 불안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으로 아주 짧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줍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관계를 다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외모를 평가하는 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훨씬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품격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한마디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막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그 경계가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사람의 말이 내 안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그 멈춤이 바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깊게 상처내는 말은 욕설이 아닙니다. 소리 지르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단정하는 말입니다. 넌 원래 그래. 당신은 늘 그렇지.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버지는 원래 저런 분이야.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작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 행동 하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규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번 실수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오늘 조금 예민했던 게 아니라 늘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관계를 오래 살아본 분들은 압니다. 저는 강단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도 이 단정의 말이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지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발표를 한번 망치고 나면 스스로에게 나는 원래 발표를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다음 발표에서도 긴장하고 또 실수하고 결국 그 단정이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붙은 딱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 마음의 무서운 습관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넌 원래 그래라는 말을 들으면 그 힘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의 말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거절할 수 있어도 가까운 사람의 말은 내가 나도 모르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단정의 말을 쉽게 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봅니다. 가까운 사람은 관계를 노력으로 유지하기보다 습관으로 유지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 편이니까, 어차피 가족이니까, 어차피 떠나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쌓이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단정이 나옵니다. 단정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합니다. 이해가 멈추면 존중도 멈춥니다. 그래서 단정은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게으르게 만드는 말입니다. 대화는 상대를 새롭게 보는 과정인데
단정은 상대를 이미 끝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의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단정의 말은 듣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라는 말을 듣는 어머니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반박하면 어떻게 되지요? 상대는 더 세게 나옵니다. 거봐 또 그러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입을 다뭅니다. 아버지도 입을 다뭅니다. 배우자도 입을 다뭅니다. 결국 그 관계 안에는 말하지 않는 사람과 규정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작아지고 규정하는 사람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히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모습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날은 부드럽고 어떤 날은 예민하고 어떤 날은 피곤합니다. 어떤 날은 관대하고 어떤 날은 꽉 막혀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래라는 말은 이 복잡함을 지워버립니다. 인간을 단순화합니다. 인간을 단순화하면 편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편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지워집니다. 존재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단정은 무례입니다. 아주 조용한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도 싸움을 권하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 하고 맞받아치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관계는 더 망가집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면 단정은 더 잘합니다. 단정은 침묵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하나의 제3의 길을 가져야 합니다. 반박이 아니라 질문, 싸움이 아니라 깨달음, 바로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한 문장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여러분, 이 문장은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단정의 말을 사실에서 인식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는 사실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 상대의 시선일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상대는 갑자기 자기 말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단정했나?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쉽게 규정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를 멈추게 합니다. 이것이 질문의 힘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질문이 관계를 살리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습관처럼 당신은 원래 그렇게 까탈스러워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늘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 순간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울어버린 것도 아니고 싸우자고 덤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상하게 가슴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처음으로 자기 안의 생각을 공격이 아니라 질문으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남편의 말버릇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정 대신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바뀌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표정과 속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를 날카롭게 던지면 상대는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 나 무시해. 같은 싸움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담담하게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부드럽게 하면 상대는 방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어할 이유가 없으니 생각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람은 방어할 때는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방어가 멈출 때 비로소 자신을 봅니다. 그러니 질문은 상대의 방어를 내려놓게 하는 기술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상대가 바로 사과하거나 깨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라고 얼버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되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다시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질문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이미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원래 그래 라는 말을 할 때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그 멈칫이 첫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좋은 관계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정의 말 앞에서 내가 내 존재를 지워버리면 관계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존재를 조용히 확인하면 관계는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는 상대에게 싸움을 거는 말이 아닙니다. 내 존재를 지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선언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짧아야 힘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늘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투지 말되 깨우치라는 뜻입니다. 화를 내지 말되 경계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단정의 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품격 있는 방식이 질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질문으로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도 중심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서면 관계는 이상하게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여러분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까운 사람에게서 원래 그래 라는 말이 나올 때 마음속으로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양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 입으로 조용히 물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복잡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단정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지만 질문은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겪는 무례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이고 말투는 조언인데 속에는 간섭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 약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애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와야지. 돈은 이렇게 굴려야지. 집은 이렇게 정리해야지. 듣는 순간엔 나를 위하는 말 같아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내 삶인데, 내 몸인데, 내 가정인데 왜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요? 여러분, 조언과 간섭의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조언은 선택권을 주고 간섭은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조언은 나는 이렇게 해봤어 라고 말하지만 간섭은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조언은 내 삶을 존중하지만 간섭은 내 삶을 점령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어른의 말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많이 참았습니다. 그때는 사회가 더 그렇지요. 어른 말 들어, 윗사람 말이 맞아. 그렇게 자라다 보니 누군가가 내 삶에 대해 강하게 말하면 반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더 많이 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내가 지려면 결정도 내가 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 것인데 누군가가 계속 끼어들어 내 결정권을 빼앗아가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침범입니다. 침범이 반복되면 사람은 지칩니다. 지치면 미소가 사라지고 미소가 사라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간섭을 좋은 말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정말 걱정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지금 어떤 상태니? 걱정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간섭은 질문이 없습니다. 간섭은 결론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리고 통제 뒤에는 종종 그 사람의 불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남의 삶이라도 내 뜻대로 움직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내 통제감이 부족할수록 남을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아주 흔한 심리입니다. 저는 강연을 하며 수많은 중년, 노년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친한 언니가 올 때마다 2시간 내내 집안 정리, 자녀 교육, 건강, 돈 이야기를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하면 병나. 애들이 안 오면 네가 잘못한 거야. 처음에는 웃으며 그래요? 하고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언니가 오는 날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도 거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오래됐고 정이 있고 괜히 싸우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듣습니다. 하지만 참고 듣는다고 해서 간섭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 말이 통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상대는 확신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개입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간섭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2가지를 합니다. 첫째, 짜증을 냅니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상대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이렇게 됩니다. 둘째, 듣는 척만 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는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고 다음에도 똑같이 합니다. 결국 우리는 더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짜증은 관계를 상하게 하고 듣는 척은 간섭을 키웁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하나의 제3의 길이 필요합니다. 부드럽지만 명확한 거절, 그리고 그 거절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즉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경계를 세웁니다. 소화하기 어렵다는 말은 아주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을 때 이건 나랑 안 맞아요라고 말하듯 어떤 말이 내 마음과 삶에 맞지 않을 때도 이 말은 내가 소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상대는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더 밀어붙이면 강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강요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는 상대의 발을 묶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 경계의 한마디가 얼마나 필요한지 더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많으니 남의 말도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음의 체력이 줄어듭니다. 같은 말이라도 더 크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간섭을 계속 받아들이면 내 마음은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의 기준으로 병원 가고, 남의 기준으로 자녀를 재고, 남의 기준으로 돈을 쓰고, 남의 기준으로 집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결국 남의 말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간섭한 사람이 책임지나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결국 내가 집니다. 그러니 결정권도 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평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꺼낼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표정을 굳히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하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그 다음에 꼭 설명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는 그 설명을 틈으로 삼아 다시 들어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짧게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게 끊으면 상대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경계는 길게 설명할수록 무너집니다. 경계는 짧을수록 단단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상대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서운함은 상대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감정까지 다 책임지려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간섭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는 무례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좋은 겁니다. 서운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내 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간섭이 줄어들면 만남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계속 간섭하면 주변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 들어왔구나. 물론 모두가 깨닫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 삶을 지킬 것인가? 남의 간섭을 받아들이며 편한 얼굴만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늘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핵심은 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정은 따뜻하지만 존중이 없으면 정은 쉽게 부담이 됩니다. 존중이 있을 때 정이 빛납니다. 존중이 없을 때 정은 구속이 됩니다. 간섭이란 결국 존중의 부족입니다. 상대는 내 삶을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보지 않고 자기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서로를 지키는 선입니다. 선이 있어야 서로가 편합니다. 선이 없으면 서로가 상처를 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할 때 오늘의 한마디를 준비하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이 한마디는 여러분의 삶을 되찾아 줍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도 나입니다. 내 가정의 중심도 나입니다. 남이 내 삶을 대신 살 수 없습니다. 대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킴은 거창한 싸움이 아니라 조용한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품격을 잃지 않고도 선을 긋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해명하는 일입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구나.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사실은 천천히 걷는데 소문은 뛰어다닙니다. 사실은 증거를 요구받지만 소문은 표정 하나만 있어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쉽게 망가뜨리는 것도 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낍니다. 한번 잘못된 말이 퍼지면 그 말은 내 이름과 내 인격에 붙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강단에서 오래 살면서 말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늘 한 문장을 말할 때도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듣는 사람이 다 다르고 전달하는 사람이 다 다르니 말은 종종 다른 옷을 입고 돌아옵니다. 특히 누군가 재미를 위해 말을 조금 더 얹기 시작하면 말은 금세 변질됩니다. 그냥 병원 다녀요가 수술한대요가 되고 요즘 힘들다가 큰일 났다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변질된 말에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가 귀에 더 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못 대응하면 소문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께 말이 왜곡되어 퍼질 때 반드시 필요한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감정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하고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또는 아니 사람들이 왜 그런 오해를 하지 하며 억울함을 친구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소문을 줄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흥분하면은 주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흥분하지? 뭔가 찔리는 게 있나? 이것이 소문의 무서운 구조입니다.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의심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소문 앞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필요하다. 감정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사실만 말하면은 구경거리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자꾸 왜곡해서 전달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무지입니다. 잘못 들었거나 기억이 흐릿하거나 자기 생각이 섞여버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한번 정정하면
끝납니다. 문제는 둘째입니다. 둘째는 습관입니다. 관심을 끌고 싶어서, 주목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이게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말을 재밌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반응입니다. 어머, 진짜? 그랬대? 이런 반응이 그들의 밥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한 번 사과해도 다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비용이 거의 없고 관심은 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가장 위험한 것은 좋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좋게 넘어가면 그 사람은 확신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조금 과장해도 그냥 넘어가. 그러면은 다음엔 더 크게 왜곡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소문이 커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왜곡은 즉시 정정하지 않으면 사실처럼 굳는다.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소문은 내일이면 원래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그 자리에서 가능한 한 빨리 차분하게 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정은 길면 안 됩니다. 길게 설명하면 상대는 그 설명을 또 왜곡합니다. 자꾸 변명하더라, 말이 많더라, 이런 꼬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고 단단한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에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성입니다. 없는데요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둘째, 차분함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실지 않습니다. 셋째, 거리두기입니다. 상대의 말을 내 몸에 붙이지 않고 내 말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넷째, 멈춤입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은 상대는 더 이상 쉽게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장은 논쟁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논쟁은 의견이지만 사실관계는 기록입니다. 상대는 의견 싸움을 원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사실관계로 끌고 오면 그 자리에서 재미가 사라집니다. 소문장사는 재미가 사라지면은 힘을 잃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흔히 누가 그랬어요? 라고 묻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질문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라고 바로 들어가면 그 순간 대화의 중심이 사실 정정에서 범인 찾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말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다른 소문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범인을 찾기 전에 사실을 고정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먼저 이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은 고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용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실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흥분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할 때도 톤이 중요합니다. 너무 차갑게 말하면 상대가 공격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약하게 말하면은 상대가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대충 넘기며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표정은 평온하게,
목소리는 낮게, 문장은 짧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그리고 더 붙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침묵이 다음 힘입니다. 문장을 던지고 잠깐 멈추십시오. 사람은 그 침묵 속에서 자기 말을 다시 듣게 됩니다. 변명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 간단한 기술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의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평판은 오랜 시간 쌓인 집과 같습니다. 그 집에 한번 불이 나면 다시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불씨를 초기에 꺼야 합니다. 작은 왜곡을 그냥 두자라고 방치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불이 됩니다. 여러분, 침묵은 용서가 아닙니다. 침묵은 방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소문 앞에서 침묵은 인정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침묵하면 안 되는 순간도 있다. 왜곡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곡을 정정하는 일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자격지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내가 한 말이라면 사과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 떠안으면 그건 책임이 아니라 억울한 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은 줄여야 합니다.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곡된 소문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려놓는 방법은 싸움이 아니라 한마디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꼭 하나를 붙이십시오. 나는 사실을 지키는 사람이다. 사실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을 지키는 사람은 말이 길지 않습니다. 사실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인격을 자기 손으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흐릿한 사람이 아니라 선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흐릿한 사람을 먹습니다. 선명한 사람 앞에서는 소문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왜곡된 말을 들고 와서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때 오늘의 한마디를 꺼내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울지도 마십시오. 길게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조용히 분명하게 딱 한 문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켜줍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평판을 지켜줍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람들과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큰 부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부탁이 반복될 때 사람이 무너집니다. 잠깐만 이것 좀 해줄래? 오늘만 도와줘. 너밖에 없어.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지요. 살아가는 게 서로 돕는 거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만이 이번 주도가 되고 잠깐만이 매번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부탁이 내 시간과 내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불안한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미움받을까봐 불안하고,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하고, 나만 빠지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불안해서 결국 내라고 말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일이 많아도 맡았습니다. 부탁이 오면 가능한 한 들어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기도 했고, 내가 버티면 되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피곤이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속에 이유 없는 짜증이 생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내가 돕던 사람도 결국 나를 필요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요.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으로 갈수록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품격 있는 거절은 관계를 살리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거절을 못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부탁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능한 곳을 찾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했는데 한번 거절당하면은 사람은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한번 들어주면 다음도 들어줄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반복되면 감사는 줄어들고 당연함이 커집니다. 저 사람은 원래 도와줘. 저 사람은 부탁하면 다 해. 이 말이 돌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어느 순간 공동체의 무한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위험한 신호입니다. 무한 자원은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쓸 수 있으니 아무렇게나 쓰게 됩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한번 거절하면 상대는 놀랍니다. 왜 갑자기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부탁을 거절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 죄책감은 양심의 소리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훈련된 습관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아라, 양보해라, 배려해라를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왜곡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불편해도 남을 편하게 해야 한다. 내가 힘들어도 남을 도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그리고 자기 파괴로 만들어진 도움은 결국 진심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원망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일 하나에 폭발합니다. 그 폭발은 관계를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폭발하기 전에 조용히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계는 폭발을 막는 예방입니다. 그 경계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여러분, 이 문장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첫째, 이 문장은 거절이지만 공격이 아닙니다. 안 돼요 라고 딱 잘라 말하면은 상대는 거절당했다라는 느낌으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피곤해서요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문장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오늘은이라는 단어가 완충을 해줍니다. 항상 안 된다가 아니라 오늘은 어렵다입니다. 사람은
항상이라는 말에는 반발하지만 오늘은 이라는 말 앞에서는 쉽게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 문장은 상대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부탁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부탁이 아니라 강요를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강요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멈칫합니다. 이 멈칫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틈입니다. 여러분, 거절은 말보다 표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말하되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말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그리고 덧붙이지 마십시오.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면은 상대는 그 설명에 틈을 파고듭니다. 그럼 내일은 조금만 하면 되잖아. 너는 이것밖에 안 걸리잖아. 이렇게 됩니다. 거절은 짧을수록 단단합니다. 짧게 말하고 잠깐 멈추십시오. 침묵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상대는 그 침묵에서 더 말하기 어렵구나를 느낍니다. 거절을 길게 설명하면 상대는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짧게 말하면 협상이 아니라 결정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저렇게 말하면 상대가 저를 나쁘게 볼까 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것과 여러분을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이용하기 쉬운 사람과 혼동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경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을 지키면서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경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 지쳐서 어느 순간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은 피곤해서요 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오래 가려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을 쉬려면 멈춰야 합니다. 멈추려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크게 느낍니다. 젊을 때는 몸을 함부로 써도 회복이 빠릅니다. 그러나 노년으로 갈수록 회복은 느립니다. 한번 무리하면 며칠이 가고 어떤 때는 한 달이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전 습관대로 괜찮아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삶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 청구서는 나중에 병원비로 오기도 하고 우울로 오기도 하고 가족에게 화를 내는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거절을 배우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정리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거절을 존중합니다. 오늘은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거절에 불편해합니다. 왜 그래? 네가 좀 해주면 되잖아.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기능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내 피곤함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한계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먼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여유가 있는가? 이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내 삶이 무너지지는 않는가? 그리고 여유가 없다면 오늘의 한마디를 꺼내십시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이 말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보호받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따뜻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친절은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시들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착함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착함은 귀하지만 착함만으로는 삶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착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착함의 시작이 바로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라는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더 오래 행복합니다. 더 오래 건강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아무에게나 아무 부탁에나 무한히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아끼십시오.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무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낯선 사람의 무례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무신경입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으면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 배우자, 오랜 친구에게서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다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할까? 우리 사이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가까운 사람의 무신경은 아기가 없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기가 없으니 사과도 없습니다. 사과가 없으니 상처는 더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고통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심이 줄어듭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한마디 한마디를 골라서 말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상대의 표정을 살핍니다. 그런데 함께 산 시간이 길어지고 함께 한 역사가 쌓이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말은 해도 되지. 가족인데 뭘, 친구인데 뭘. 이 말이 위험합니다. 친해서 무례해지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병이 듭니다. 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무신경이 반복될 때에 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머리를 바꾸고 왔는데 왜 그렇게 잘랐어? 새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그 나이에 뭐 그렇게 신경 써? 몸이 아프다고 했더니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런 말들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 한 건데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망치고 마음을 꺾고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노년에는 자존심이 단순한 허영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살아온 세월을 지탱해준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가까운 사람의 말로 흔들릴 때 사람은 늙어서 더 외로워집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무신경한 말은 왜 생길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습관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칭찬보다 지적이 편하고 다정한 말보다 비꼬는 말이 익숙합니다. 둘째는 둔감입니다.
오래 함께 하다 보니 상대의 감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강하니까 괜찮겠지. 이 사람은 늘 참고 넘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괜찮겠지가 상처를 쌓습니다. 상처는 쌓이면 결국 마음의 거리를 만듭니다.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 대화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오해가 커집니다. 이렇게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그냥 참고 삽니다. 말해봐야 싸움 만나.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이렇게 포기합니다. 또 하나는 폭발합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한 번에 터집니다. 당신은 늘 그래. 당신 말이 사람을 죽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폭발은 관계를 살리지 못합니다. 폭발은 이해가 아니라 승부로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승부가 되면 서로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도 제3의 길이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되 침묵하지도 않는 길, 상대를 공격하지 않되 내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길, 그리고 그 길은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라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에게 생각을 요구합니다. 상대가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하게 만듭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만들었는지 그 순간 상대의 마음을 상상하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영향입니다. 나는 농담했는데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했는데 상대는 모욕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영향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영향을 말할 때 감정으로 쏟아냅니다. 나 기분 나빠. 너무 상처야. 그러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면 상대는 방어보다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어할 문장이 아니라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가까운 사람이 가볍게 비웃는 듯한 말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악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확 꺾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참고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 상대가 잠깐 멈추는 걸 봤습니다. 멈춘다는 건 그 사람 안에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을 때 멈춥니다. 멈춤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은 뒤에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느끼는 사람이다. 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함부로 다뤄지지 않을 사람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울어도 혼자 울고 서운해도 웃으며 넘기고 아파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어른스러움이 아니라 감정을 품격 있게 표현하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다. 감정은 숨기면 썩습니다. 썩은 감정은 관계를 더럽힙니다. 그러니 썩기 전에 꺼내야 합니다. 다만 꺼낼 때 칼처럼 꺼내지 말고 질문처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만큼이나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오면
몸이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 남의 흉, 세상 탓만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누가 망했대, 누가 이혼했대, 요즘 세상은 끝이야. 이런 말을 1시간, 2시간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먼지 쌓인 방처럼 답답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고 앉아 있습니다. 친구니까, 오래됐으니까, 괜히 분위기 깨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무신경의 다른 얼굴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걸 알면서도 계속 떠들고 있다면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러분, 이 문장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해? 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대화의 방향을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대화를 막는 게 아니라 대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대화를 할 때 기운이 납니다. 그런데 나쁜 대화를 계속하면 마음이 병듭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의 건강도 관리해야 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혈압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혈압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의 혈압을 올립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은 담담함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말하면 상대가 내가 너한테 피해줬어 라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연스럽게 말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우리 다른 얘기해요. 여기까지 말하면 대부분은 흐름이 바뀝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한 번 더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됩니다. 경계는 설명이 아니라 반복해서 단단해집니다. 한 번 말하고 흔들리면 경계는 무너집니다. 2번 말하면 경계는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친구가 삐치지 않을까요? 물론 삐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들어주기만 해서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친구란 서로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만나고 나면 오히려 짐이 더 늘어난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습관을 정리하는 삶입니다. 사람도 말도 감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를 못하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기준이 하나로 모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이 더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존중이 더 필요합니다. 존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서 시작합니다. 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존중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 존중을 잃었을 때 우리는 조용히 깨워야 합니다. 공격으로 깨우면 싸움이 됩니다. 침묵으로 넘기면 더 무뎌집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깨우는 겁니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러분, 이 2문장은 결국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은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경계에서 옵니다. 경계가 있어야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소리 지르는 말이 아니라 담담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사람의 무신경한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 때 참지 말고 조용히 물으십시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늘 무거워지는 대화 앞에서는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 순간 여러분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길로 돌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가벼워지길, 마음이 편안해지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참는 사람으로 살도록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죠. 어른 앞에서 말 대답하지 마라. 분위기 깨지 마라. 좋게 넘어가라.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무례를 만나면 자동으로 웃습니다.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동으로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자동 반응의 대가를 치릅니다. 잠을 설치고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동 반응을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남의 기분으로 유지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삶의 책임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인생이 길어 보일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많은 자리에서 웃고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은 줄어들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기준이 바뀝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지내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지내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가,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가, 이 구분은 말 한마디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문장들은 바로 그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생기면 삶은 달라집니다. 도구가 없으면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례는 대부분 약한 곳을 찌른다는 말을 믿습니다. 외모를 찌르고 나이를 찌르고 가족 안에서의 역할을 찌르고 소문으로 평판을 찌르고 부탁으로 시간을 찌르고 무신경한 말로 감정을 찌르고 끝없는 부정적 이야기로 마음의 에너지를 찌릅니다. 무례한 사람은 꼭 악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고 친한 척하고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달고 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무례는 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장갑을 끼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갑을 벗겨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필요한 게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는 작아 보이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의 무게중심을 바꿉니다. 저는 이것을 경계의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경계의 문장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소리 지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함으로 만들어집니다. 담담함이란 무엇입니까? 상대의 말에 내 마음을 통째로 내어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말은 내 말이지 내 인생의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관계는 상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고만 있으면 결국
내 안이 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품격 있는 표현입니다. 품격은 침묵이 아니라 선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붙잡아온 문장들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단단히 박아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장도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서 좋습니다. 길지 않아서 기억됩니다. 그리고 길지 않아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외모와 나이를 함부로 평가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동의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다만 그 평가를 상대에게 돌려주는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넌 원래 그래 라고 단정 지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질문은 싸움이 아니라 깨우침입니다. 단정의 칼끝을 둥글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단정은 사람을 지우지만 질문은 사람을 다시 보이게 합니다. 누군가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에 들어와 통제하려 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이 말은 상대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삶을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라는 선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왜곡해 퍼뜨렸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분노가 아니라 사실로, 긴 설명이 아니라 짧은 정정으로 이 한마디는 소문의 불씨를 초기에 끄는 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절을 못해 지쳐갈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여러분의 피곤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신호입니다. 이 한마디는 여러분의 시간과 체력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무신경한 말이 가슴을 찌를 때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을 알리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 말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그 생각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내 마음의 기운을 빼앗는 대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건강하게 돌리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들이 결국 한 가지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중받을 사람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문장도 못합니다.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서는 내가 참아야지만 남습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는 이제 참는 걸로 인생을 증명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웃음으로 무례를 허락하지 않겠다. 이 결심이 있어야 문장이 힘을 가집니다. 저는 노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노년은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물건도 정리하고 습관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관계는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갉아먹혀도 회복이 빠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회복이 느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의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그 손실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좋은 사람만 만나라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물의 앞에서 선을 긋는 구체적인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를 하는 순간 상대가 바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내가 말이 지나쳤구나 하면서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반응이 바로 상대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순간 관계는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그 관계가 그동안 여러분의 참음 위에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지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 남는 관계는 딱 두 종류입니다. 존중 위에 서는 관계와 이용 위에 서는 관계. 이용 위에 서는 관계는 경계가 생기면은 흔들립니다. 존중 위에 서는 관계는 경계가 생기면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음에 무례한 말을 들을 때 즉시 완벽하게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혀가 굳습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그럼에도 한마디를 연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연습을 권합니다.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혹은 혼자 있을 때 오늘 문장 중 하나를 소리 내어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말은 입에서 자주 나와야 몸에 붙습니다. 몸에 붙어야 실제 상황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은 위기 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꺼냅니다. 그러니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끝으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차가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모하면서 남을 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소진은 결국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덜 상처받고 덜 휘둘리고 덜 억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배운 한마디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내 마음의 방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방은 소중합니다. 그 방은 여러분이 쉬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한마디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지혜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오래 살아온 시간에 대한 가장 품격 있는 보답입니다. 나는 이제 함부로 다뤄지지 않는다. 이 선언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새기시길 바랍니다.